당신의 인생은 당신 생각의 거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무려 85%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혼잣말과 그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를 잠시 멈춰서서 대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렵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주제, 바로 부정적인 생각 죽이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생각이란 단순히 마음속 속삭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좌우하는 커다란 목소리라는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토아의 지혜는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히 고대의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의 폭정에 맞서 이성과 평온함으로 싸워나간 궁극의 정신적 전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안내하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울 실용적인 스토아적 전략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여 부정이라는 족쇄에 묶인 삶이 아닌 지혜, 용기, 정의, 절제라는 미덕을 동력으로 삼는 삶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회의감이 드신다면 잠시만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굳게 믿어온 신념의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개인적 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문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적 성장과 철학적 탐구의 여정에 있는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탐구하는 통찰에 공감하시고 스토아 철학으로의 여정을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간단하고도 소중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이해,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가끔 찾아오는 성가신 불청객이나 스쳐 지나가는 나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연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기분부터 건강, 직업, 관계에 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 생각들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폄하하며 종종 자신을 실제보다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고 패턴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덫에 빠지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물에 의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견해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를 제약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 셈입니다. 칼 융의 정신탐구는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부정적 사고의 상당 부분이 우리 마음의 대열의식적인 부분, 즉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무의식적인 믿음과 편견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와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바로 그 행동을 막아섭니다. 이는 마치 닻이 해안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생각을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여 이런 부정적인 가정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의 생각을 면밀히 성찰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무익한 생각들은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 성찰은 해로운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정신적 풍경의 통제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영향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부유하지 않다거나 똑똑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종종 마음속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질식시키는 의심과 불안의 잡초를 무성하게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는 생각들로 가득한 정원을 가꿀 도구를 쥐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정적 사고라는 문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히 의심하며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아적 접근법은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우리는 인식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도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생각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부정적 사고의 기원. 부정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그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깊숙이 박힌 뿌리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종종 우리의 성장 과정, 사회적 압박, 과거의 실패,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와 같은 다양한 원천에서 싹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심, 두려움, 한계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부정의 상태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중 다수는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똑똑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아이나 완벽함만을 보상하는 듯한 교육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적용해보면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자신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거절의 경험은 이러한 부정적인 각본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좌절을 겪거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역시 난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부정적인 대화는 힘을 얻습니다.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마음에 의해 창조되므로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플라톤의 생각은 여기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검토하고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기초를 허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보호 기제이지만 종종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번져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마음이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파국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에 맞서는 도구로 악의 예비 수고를 제시합니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세히 시각화하여 그것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감정적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중 상당수는 어린 시절 보호자 교사, 미디어의 영향으로 형성된 무의식적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믿음들은 의식적으로 완전히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도전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면 그 힘을 빼앗고 생각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핍과 경쟁을 강조하며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끊임없는 비교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초점을 외부의 인정에서 내면의 미덕으로 돌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개인의 성장을 통해 성공을 측정하도록 격려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뿌리는 개인의 역사, 감정적 경험, 뿌리 깊은 두려움, 사회적 메시지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과 심리학, 특히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이해는 그 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틀을 보다 긍정적이고 회복력 있게 재구성할 힘을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찰나의 시도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대화를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성찰하고 회복력과 평화를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생각을 빚어나가는 훈련된 실천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신조 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판단의 결과이며 이 판단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 안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이 강력한 주장은 쇄신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 정확성을 면밀히 살피며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렬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상기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찰의 여정은 우리의 사고 패턴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식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내린 부정적인 생각들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도전하고 바꾸는 이 과정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 정신에 대한 칼 융의 통찰은 이 스토아적 지혜를 아름답게 보완합니다. 윤근,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크기가 커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기원을 분석하며 그 진실성을 평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방법은 이 생각들이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골마터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과 성장을 키우는 자료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철학 텍스트를 읽거나 영감을 주는 예술에 참여하거나 단순히 성찰과 명상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넓고 무익한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사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철학적 목표에 맞추는 정신적 쇄신의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검토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상쾌하게 하고 경험의 현실에 맞추는 삶의 방식입니다. 플라톤 또한 정의, 아름다움, 선의 이상적인 형태인 이데아와 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덕스럽고 강력한 버전의 자신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열망함으로써 우리는 견고하고 자비로우며 깊이 현명한 자아 개념을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가 키우고 싶은 생각의 종류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하는 간단한 긍정의 말이나 스토아적 성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의 힘에 대한 에픽테토스의 인용문이든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서 발견되는 힘을 상기시키는 융의 만트라이든 이러한 매일의 실천은 새로워진 마음을 위한 구성 요소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자신을 채우라. 이 원칙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지지하고 향상시키는 환경, 즉 사람, 장소, 미디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네카가 당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현명하게 조언했듯이 말입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에 도전하는 관계를 가꾸도록 장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우정에 대해 논할 때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정을 유용성, 쾌락, 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는 형태의 우정인 선의 우정은 서로의 미덕에 대한 상호 존중과 존경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그것들은 덕과 탁월함을 향한 상호적인 노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더욱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환경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가 그들이 접해온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탈출하여 바깥 세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깨닫고 더 높은 상태의 지식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긍정적이고 계몽적인 영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관점과 이해를 심오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한 칼 융의 아이디어, 또한 긍정적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공유된 기억과 아이디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문화적 요소들은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서사를 지배하는 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힘과 자아 실현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의 힘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단지 쾌활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철학적 인생의 목표를 강화하는 콘텐츠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판과 부정보다는 격려와 건설적인 피드백에 뿌리를 둔 토론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두려움이나 절망을 영속시키는 것보다는 영감을 주고 교육적인 책, 영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집과 직장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가치와 미덕을 반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으며 스토아의 실천에 따르면 이는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을 반영합니다.
또는 용기, 정의, 절제, 지혜와 같은 우리의 철학적 약속을 상기시키는 예술과 상징으로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의 말은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을 붙잡아라. 나이가 들면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므로써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더 나은 본성과 일치하는 열정을 붙잡거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과 등대가 되어 긍정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토아적 행동을 취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여정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해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상기시킵니다. 행동이 필수적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간결하게 말했듯이 먼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직설적인 지시는 심오한 스토아적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스토아적 의미에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철학적 이상을 강화하는 행동과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는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이러한 미덕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무능하거나 가치 없다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서사를 관한 부여와 자기 효능감의 이야기로 다시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그의 중용의 교리에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미덕은 단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과잉과 부족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는 습관적인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품의 상태입니다. 이 실천은 본질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지며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은 단순히 미덕의 시연이 아니라 미덕이 배양되는 바로 그 수단입니다. 플라톤 역시 그의 이데아론을 통해 행동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선을 아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지식은 일단 획득되면 필연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미덕에 대한 스토아적 이해와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플라톤적 선의 이상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고양시킵니다. 의식을 무의식과 통합하여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심리적 과정인 칼 융의 개성화 개념은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융에게 이 통합은 단순히 명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존 틀에 도전하고 성장을 강요하는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진정한 성격과 심리적 성숙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스토아적 행동은 단지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스토아 철학을 정의하는 미덕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선과 철학적 진실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친절하게 말하기를 선택하든 오래된 두려움에 맞서기를 선택하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든 각 행동은 우리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더욱이 스토아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대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봅니다. 각 도전은 행동을 요구하는 부름이며 회복력을 보여주고 인내심을 실천하며 우리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할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스토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일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의와 친절을 키우는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하거나 성찰과 자제력을 장려하는 일기 쓰기나 명상과 같은 훈련을 유지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행동은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덕 있는 자아를 구축합니다. 말의 힘.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미덕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단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말에 내재된 힘을 가리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이 우리 마음의 내면 성체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개인적인 글에서 종종 효과적이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했으며 우리의 말은 정직, 절제, 친절과 같이 우리가 기르는 미덕으로 양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이러한 미덕과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는 스토아적 실천을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외부로 확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개념으로 이 대화에 기여하며 말의 설득력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뢰성 에토스, 감정적 연결, 파토스, 논리적 주장, 로고스카이, 에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설득하고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또한 말의 정밀성과 영향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의 소크라테스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질문과 대화를 사용하여 가정을 도전하고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더 큰 이해와 자기 인식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정신에 대한 칼융의 이론은 마음 챙김 말하기에 대한 스토아적 강조와 공명합니다. 윤근, 무의식의 힘과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무의식적 충동을 반영하고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 이러한 충동을 의식적인 인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심리적 구성 요소를 더 잘 통합하여 더 큰 온전함과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의 힘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들은 우리의 자아 인식과 감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 인간이 흔히 겪는 경험이지만 의욕을 저하시키고 무력감을 키우는 파괴적인 힘을 지닙니다. 반대로 스토아적 미덕에 뿌리를 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권장하는 긍정 확언은 스토아 철학의 수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확언은 비현실적인 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미덕에 대한 스토아적 이해에서 비롯되는 힘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적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에서 말의 힘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대화, 우리 내면의 독백, 그리고 우리가 더 넓은 문화와 관계 맺는 방식까지 모두 아우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단어에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관계를 쌓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며 깨우침을 주기도, 혼란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스토아적 미덕을 계속해서 수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믿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성과 미덕, 지혜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말에 변화시키는 힘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 심오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미덕과 목적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잡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갈 때 스토아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안내하여 모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평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에는 누구나 폭풍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각과 의심, 두려움과 끝맺지 못한 대화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을 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미소 짓고 일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내고 있으면서도 내면에서는 겨우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마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좇는 법, 더 열심히 일하는 법, 살아남는 법은 배웠지만 고요히 머무는 법, 내려놓는 법, 주변의 모든 것이 시급하고 시끄럽고 까다롭게 느껴질 때 명료하게 생각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명료함이 밖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평화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관점의 존재라면 어떨까요? 스토아 학파는 진정한 힘이 자기 자신,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버려 두면 우리를 옭아매는 쇠사슬이 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마침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 명료함과 내면의 힘을 찾고 삶의 혼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면 진정한 자신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꾸는 마음이 당신이 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라면 그것은 분명 깊고 중요하며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법정이 아니며 당신의 생각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과거의 메아리, 두려움의 파편, 경험의 잔상일 뿐입니다. 그 생각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당신의 언어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듣고 있는 존재, 즉 관찰자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폭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선택이라는 놀라운 힘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고통만을 가져다 주던 낡은 이야깃거리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전에 잠시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거절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공간, 그 고요한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고리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대응하는 대신 반응하고 살아가는 대신 생존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 자신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때 내면의 전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생각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하고 그 관찰은 당신의 삶을 지배해 온 소음의 볼륨을 낮춰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이 부서졌을 뿐인데
자신을 고치려고 수년을 보냅니다. 나는 부족해. 그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언제나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문장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니며 생각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불안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속삭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존재이며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분리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숨을 쉴 힘을 갖게 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이 하나의 생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트라우마에 의해 완전히 형성되지 않으며 영원히 같은 고통을 짊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들로부터 솟아나는 생각들이 당신이 살아갈 대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의식이라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떠다니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쫓고 논쟁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판단 없이 차분하고 끈기 있게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만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기계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원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잡초들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패턴, 선택하지 않았던 믿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것들이 그곳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더 의도적인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이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평화란 마음의 침묵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충동에 먹이를 주지 않는 훈련이며 그 훈련은 알아차림과 함께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응답을 멈추면 소음이 더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수년간 당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해온 정신적 습관으로부터의 금단 증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묵이 돌아옵니다. 텅 빈 침묵이 아니라 당신으로 가득 찬 침묵, 진짜 당신, 모든 기분, 스쳐가는 걱정, 자기의심으로 정의되지 않는 당신,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는 당신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단 한순간, 생각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단 1초조차도 승리입니다. 그것은 벽에 난 균열이고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을 더 자주 만들수록 당신은 자동 조종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전부입니다. 명료함은 더 많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알아차리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데서 옵니다. 그 공간, 그 분리 속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만약의 시나리오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믿기 시작한 무언가일 뿐인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되지 않고도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료함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소음 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거창한 깨달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종종 당신이 1000번도 더 했던 낡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멈추고 관찰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스크린 위에서 상영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소음의 참여자에서 증인이 됩니다. 생각과 관찰 사이에 그 공간에서 알아차림이 태어납니다. 요란한 돌파구가 아니라 부드러운 펼쳐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더 자주 연습할수록 마음을 굳히거나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는 대신 그저 마음과 함께 앉아 있을수록 당신은 그것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메신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들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의심, 두려움, 기억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전처럼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생각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타이밍과 계기, 어조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들은 피곤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은 외롭거나 불확실할 때만 찾아옵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짊어지고 온 낡은 이야기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들은 패턴이고 반복되는 고리이며 너무나 오랫동안 재생되어 배경소음이 되어버린 대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서 그것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진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하던 그 생각은 더 이상 사실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메아리가 그렇듯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동굴에 소리칠 때만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모든 정신적 호출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울리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지나가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당신의 생각과 싸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목표가 마음을 침묵시키거나 생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거가 아니라 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빛으로 가져온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언가를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명확하게 바라볼 때 당신은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 상상 속의 현실들은 시급하고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긴장하고 호흡이 짧아지고 당신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 순환을 방해합니다. 긴장을 느끼고 그 근원을 추적합니다. 그 기원을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갇혀있는 생각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가졌던 생각의 사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턴을 보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의 목소리가 당신이 충분히 빨리 치유되고 있지 않다고,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새로운 장에 속하지 않는 낡은 장의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더 많이 관찰할수록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당신의 마음이 투영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번 성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여전히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어떤 기억들은 여전히 당신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은 나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판단 없이 부드럽게 묻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문들이 쌓이면 당신 마음속에 엉킨 매듭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 침묵을 싫어하는 내 일부가 여기 있군. 이건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나타나는 목소리야. 그리고 천천히 현존과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반응을 가르칩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강요된 종류도 얼어붙은 종류도 아닌 명확하게 봄으로써 모든 정신적 충동에 끌려다니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요함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반응, 생각과 응답 사이의 그 공간이 바로 알아차림이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완벽한 평화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다음 행동을 선택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들이 쌓입니다. 그것들은 길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되며 한때 끝없이 느껴졌던 정신적 안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게 느껴진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통제나 저항이 아니라 주의 기울임으로 말입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의 알아차림이 노력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은 당신이 강요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때 진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만져지지도 이름 붙여지지도 않았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인식하기 전에 가슴에서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조용할 때, 작은 무언가가 큰 무언가를 촉발할 때 그것들을 느낍니다. 이 생각들은 극복하기에 너무 강력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번도 빛으로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로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내어 말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가 많아서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 속에 그것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항상 우리가 뱉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그 자체로 감옥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무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압된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피로 속에서, 중요하지 않아야 할 일에 과민 반응하는 방식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냥 피곤하거나 예민하거나 벅찬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시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슬픔일 수도, 인정하지 않은 분노일 수도, 이름 붙여지지 않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비밀처럼 품고 다니지만 당신의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항상 그 문을 닫아두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명료함이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해지는 것,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말로 옮기는 것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당신의 일기장에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혼잣말로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그 굴레를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묻어둔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려는 의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우리 자신의 진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조차 우리 일부를 숨깁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덜 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치유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폭풍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 폭풍 속을 걸어가는 데서 옵니다. 스토아 학파는 불편함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료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견딜 수 있다면 견뎌라, 불평을 멈춰라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당신은 온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치유적인 일은 그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 보십시오. 문장이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표현 이상입니다. 그것은 발굴입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를 파고들어 조용히 당신을 조종해 온 것, 당신의 기분, 당신의 반응, 타인과의 거리를 형성해 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당신에게서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면 다시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또 다른 때에는 대화를 통해 해방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와 나눈 단 한 문장이 수년간의 내적 긴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품고 있던 것을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진실이 들리는 순간, 그것은 조용히 당신을 아프게 할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숨 한 번,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로 꾸미지 않고 인정하는 깊고 정직한 숨 한 번도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몸이 놓아줄 수 있습니다. 슬픔, 분노, 죄책감. 그것들은 단지 정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숨결 속에, 어깨에, 뱃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이 솟아올라 지나가도록 더 많은 공간을 허용할수록 당신은 더 가볍게 느낍니다. 그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영적이며 에너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도망쳤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들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그들이 거기에 없는 척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은 고통은 고립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을 빛으로 단 하나의 깜박임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말하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연결시켜 줍니다.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태어납니다. 연기가 아닌 정직함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힘겨워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 힘겨움은 당신이 그것을 숨겨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만 더 무거워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찾지 못했던 생각들이 마침내 들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배경에서 계속 속삭이며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당신의 명료함을 무디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것들을 비록 불완전하게라도 내보내면 그것들은 형태를 잃기 시작합니다. 한때 폭풍처럼 느껴졌던 것이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한때 벽처럼 느껴졌던 것이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저편에는 빛이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가 아니라 공간, 숨결,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나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순간들의 아픔이지만 여전히 어제 일어난 일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화, 같은 실수, 같은 상실을 끝없이 되풀이하곤 합니다. 그 기억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일부가 여전히 그 과거를 다시 쓰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감정이 달라질 거라고, 어쩌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와 당신의 관계뿐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상처 안에 평화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자꾸만 그 상처를 헤집어 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영혼의 침식일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길 바라며 상처를 다시 찢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그 말은 이미 뱉어졌으며 그 침묵은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메아리뿐입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당신이 그것을 현재로 착각하지 않는 한, 더는 존재하지 않는 소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는 한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유령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서는 집중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기관이지만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주의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명료함을 위한 에너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과거의 무언가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온전히 현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도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현재를 흐릿하게 만들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꼼짝 못하는 것은 일어났던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결코 평화를 주지 못했던 것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는 당신을 정의할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절에서 새로운 의미를 거두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피 흘리는 것을 멈출 자격이 있기에 상처가 아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놓아주겠다는 그 선택이야말로 정신적 자유를 향한 진정한 첫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통받는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가 고통을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 믿으며 과거를 붙잡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억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교훈을 기리기 위해 과거를 다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과거가 당신의 삶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용서, 특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쉬운 선택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입니다. 그때 내가 알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 또한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돌덩이 자루처럼 어디든 메고 다닌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이걸 짊어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메아리를 놓아줌으로써 그 모든 소음 아래 묻혀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깊이 뿌리내린 곳에서는 명료함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놓아주는 것이 회피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부인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마주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바라보고 존중하고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단 한 시간도 잠식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마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발견할 것은 피로, 무력감, 현재와의 단절, 그리고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이미 시들어버린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피어나려는 삶을 놓치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제가 오늘을 망치도록 얼마나 더 내버려 둘 것인가요? 이미 값을 치른 고통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얼마나 더 맞바꿀 건가요?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과거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며 다른 것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같은 상처에서 피 흘리기를 멈추려는 그 내면의 결정 속에서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삶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항상 거창한 순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휘말리는 대신 숨을 쉽니다. 기억이 되살아날 때 그것을 다시 사는 대신 관찰하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더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당신을 붙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세요.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것은 현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 종신형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불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굳이 연기 속에 계속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메아리가 잦아들게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숨결, 고요함, 그리고 맑고 집중된 자유로운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말입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죠.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이죠. 마치 당신 자신의 생각, 당신 자신의 말, 당신 자신의 판단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뒤처지고 있어. 더 했어야 했어. 넌 절대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기면서도 결코 쉬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동기부여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당신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적도 없는 어떤 불가능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비교, 완벽주의,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기대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시스템, 소셜미디어, 비판적인 가족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기 의심 패턴으로부터 대사를 배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동적인 것이 되었고, 너무나 자동적이어서 당신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셰킬렌디르디.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허락 없이 쓰였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대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게 소리친다고 해서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목소리에 더 큰 힘과 발언권만 줄 뿐이죠.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용기 있는 행동들로 말이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완벽함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란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실패라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비평가가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숙달보다 움직임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를 굶주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위해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입니다. 목소리가 있는 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목소리의 권위를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많이 모을수록 목소리는 더 조용해집니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초점이 바뀝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경험에 뿌리를 둔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목소리 역시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망설일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다를 겁니다. 친절함처럼 명료함처럼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내면의 비평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결점, 엉망인 부분, 미완성인 부분까지 모두 받아들이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수치심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비평가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시도할 겁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거봐, 넌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잘할 겁니다.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보를 준다는 것을요. 힘든 하루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알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게 단 하나의 설명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속도나 성장을 누구에게도, 특히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당신의 모습에게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힘들 때조차도, 특히 힘들 때 계속해서 시도하고 배우고 마음을 쓰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기보다 겁을 먹는 일이 더 많고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면의 비평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상상 속의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실인 양 포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그것을 간파하고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많이 결코 현실이 아니었던 이야기들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하고 말하고 시도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비평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게 하는 것. 당신의 에너지, 시간, 믿음을 더 이상 먹이로 주지 않는 것. 당신의 행동이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삶. 당신의 가치가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함, 노력, 의도로 측정되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배경의 잡음처럼 항상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주파수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채널을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선택이 한 번에가 아니라 꾸준히, 조용히, 강력하게 당신의 자유가 됩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소음도, 마감기한도, 요구사항도 없는 곳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이란 결코 외부의 침묵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침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찾기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의 주변은 평온할지라도,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질주하고 생각들이 서로에게 소리치고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의 고리 속에 갇혀 있다면 가장 조용한 장소조차 시끄러워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화를 쫓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폭풍을 잠재워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평화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완벽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울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창조하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주의를 돌리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움으로써 창조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자신에게 그것을 이해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멈추면 죄책감을 느끼고 비생산적이며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게으름이나 무관심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뿌리내린 현존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천천히 숨쉬고 생각을 쫓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숙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요함 속에 앉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그 공간을 채우려 할 겁니다. 오래된 기억들,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두려움들이 모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요함은 소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떠오르는 것들과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귀를 기울입니다. 판단하거나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고요함이며 안에서부터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의미를 배우는 곳이 바로 고요함 속입니다. 당신이 고요할 때 미래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춥니다. 어제를 다시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가졌던 유일한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금 쉬고 있는 이 숨, 무언가를 하거나 고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수해야 할 과제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서 매일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분, 10분, 음악 없이, 스크롤 없이, 자극 없이, 오직 숨과 알아차림만으로요. 그리고 그 작은 시간의 창 안에서 당신의 신경계는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흐릿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료함은 당신의 삶, 대화, 선택 속으로 당신을 따라옵니다. 당신은 덜 반응적이 되고 더 현재에 머물며 더 중심을 잡게 됩니다. 고요함은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충동이 아니라는 것, 모든 생각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든 순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 안에 고요함을 품고 있을 때 혼돈은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압박, 불확실성, 심지어 상실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 내던져지는 대신 당신은 현존, 인내, 힘으로 그것에 대응합니다. 당신의 평화감은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칼 융은 침묵이 자신의 영혼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거울, 방해물 없이, 소음 없이, 가면 없이 당신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로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웁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두려워하지만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 떠오를지 모르는 질문들, 드러날지 모르는 진실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마주할 때까지 그것들은 조용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의 결정, 관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요함은 단지 평화가 아닙니다. 힘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기피할 때, 고요함 속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마주했을 때, 바깥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소음에 덜 필사적이 되고, 자극에 덜 중독되며 모든 문제에 덜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폭풍의 중심에 서서 숨 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견고한 무언가를 쌓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뺏어갈 수 없는 것을요. 그러니 자신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끝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몇 분의 순간, 조용한 구석, 깊은 숨. 생각이 떠오르게 두세요. 몸이 이완되게 두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인내심으로 마음이 안정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평화 이상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스트레스나 기대에 의해 형성된 모습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서 들려지기를 기다려온 당신 자신을요. 고요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당신은 반응 속에서가 아니라 조화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명료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단순히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현실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원재료는 진실이 아니라 바로 주의입니다. 당신이 평화든 고통이든 두려움이든 감사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유용한지 파괴적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적응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의 기묘한 힘입니다.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당신 내면 세계의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신적 명료함은 더 열심히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서진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더 많이 찾아내는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것만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뇌는 반응성이 매우 높아서 반복에 기반하여 경로를 만듭니다. 집중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되며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모든 경험을 바라보는 필터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문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삶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의가 상처받고 있는 것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메커니즘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는 것, 잘되고 있는 것, 작고 조용한 의미 있는 순간들로 초점을 약간만 옮기면 당신은 새로운 정신적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때 간과했던 것들, 즉 느려지는 숨결, 누군가의 눈 속의 친절, 이전에는 세지 않았던 작은 승리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독이 드는 긍정성이나 삶이 완벽한 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부정적인 것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드럽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몇 분이라도 그 방향 전환을 연습하면 당신은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에너지이며 그것이 가는 곳으로 당신의 삶이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명료함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개를 헤쳐나가며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되어가는 것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또 다른 영상이 바로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